세계는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2022년 침공 직후 서방 국가들이 쏟아낸 제재는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러시아 은행들은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됐고 석유와 가스 수출은 차단됐으며 주요 기업들은 철수했죠.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러시아 경제가 붕괴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는 오히려 성장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실제 경제의 속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보여주는 성장은 실제 번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부풀어 오른 거품에 가깝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러시아 GDP는 3.6%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유로존은 0.5%밖에 자라지 못했죠. 숫자만 보면 러시아가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장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러시아는 세계 2위 초강대국에서 한낱 실패한 공산주의 실험의 잔해로 전락했거든요. 고르바초프는 폐쇄적이고 중앙계획 경제였던 철의 장막을 걷어내면 러시아가 번영할 거라 믿었습니다. 국제무역에 개방적으로 참여하고 현대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참 혹했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시작한 충격요법 정책으로 러시아는 거의 하룻밤 사이에 경제를 자유화했는데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산업 생산이 무너졌고 GDP는 50%나 증발했거든요. 1990년대 내내 국가 최대 기업들은 정치적 연주를 가진 소수의 과두 정치인들 손에 넘어갔죠. 생활 수준은 폭락했고 범죄율은 치솟았으며 나이 들고 알코올에 취한 옐친은 1999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를 남긴 채 사임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10년간의 침체를 겪은 후 푸틴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했고 다행히 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죠. 러시아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1998년과 2008년 사이 유가는 5배나 폭등했거든요. 유가 상승 덕분에 러시아의 1인당 GDP는 2배로 늘었고 푸틴은 경제 회복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러한 천연 자원은 국가 경제의 촉추였습니다. 침공 직전까지 석유와 가스는 전체 GDP의 거의 20%, 예산의 30%,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했거든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과 두 번째로 큰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라늄, 니켈, 금, 다이아몬드도 엄청나게 많죠. 이런 자원 덕분에 러시아는 명목상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침공 이전 네 번째로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들은 단순히 경제를 지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야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었거든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는 나토가 해체되거나 자신들을 새 회원으로 받아줄 거라 기대했지만 둘 다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러시아는 군사력과 무역관계 모두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특히 유럽연합과의 에너지 거래에 집중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장기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까지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거의 4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어서 유럽이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꾸준한 자금 유입을 받으며 전쟁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연합 화석 연료 수출은 전쟁 전과 비교해 8%밖에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2024년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수출한 화석 연료가 219억 유로어치였다는 겁니다. 같은 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원조는 187유로였죠. 유럽은 사실상 전쟁 양쪽에 돈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푸틴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죠. 유럽연합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반감보다 컸던 겁니다.
푸틴 정부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경제에 쏟아부었습니다. 첫 해에만 군사비 지출이 64% 급증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쟁 발발 이후 정부의 총 지출은 50% 이상 증가했죠.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국방산업의 우대 금리로 돈을 빌려줘야 했고 그 결과 러시아 기업 부채는 2022년 중등반 이후 71%나 폭증했습니다. 공장들은 24시간 가동되면서 총알과 포탄, 탱크 부품을 찍어냈고 이 모든 활동이 GDP 통계의 성장으로 잡힌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군수품을 만들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 전체가 전쟁 기계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 러시아처럼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부양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성장은 가짜거든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2008년 조지아를 침공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러시아는 옛 소련 공화국이었던 조지아에 군대를 보내 모스크바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정부를 세우고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트빌리시 정부는 대응할 힘이 없었고 세계는 대부분 외면했죠.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다른 국제적 저항 없이 그 지역을 손에 넣었고 4년 후엔 그곳에서 FIFA 월드컵까지 개최했거든요. 러시아군은 승리 퍼레이드용 제복까지 챙겨갔지만 키이우 거리는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었고 서방의 제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죠. 키이우 향하는 길에서 수백 대의 러시아 탱크가 파괴됐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참호에 갇혀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2008년과는 달리 서방은 단호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적인 제재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경제를 전시체제로 완전히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 폭락을 막기 위해 침공 직후 금리를 20%까지 올렸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통화를 보유하게 되어 통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을 무한정 풀었다는 겁니다. 이 조치들 덕분에 러시아의 군수 산업은 전속력으로 돌아갔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한 겁니다. 2024년 물가 상승률은 9.5%에 달했고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됐거든요. 노동력 부족과 통제되지 않는 정부 지출이 임금 상승을 야기했고 이는 다시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됐죠. 전형적인 임금 물가 악순환 구조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수십만 명이 전선으로 동원됐고 가장 생산적이고 숙련된 젊은 노동자 100만 명 가까이가 나라를 떠났거든요. 특히 IT 분야 같은 첨단 산업에 종사하던 인재들이 대거 유출됐죠. 러시아 경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러시아의 기술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됐거든요. 공장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실질 임금은 9%나 상승했습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업들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물가를 더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죠. 공장들은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했는데 수십만 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진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극심한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중앙은행은 과열된 경제를 식히기 위해 다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번엔 무려 22%까지 올렸거든요. 비교하자면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는 2%, 중국은 3에서 3.5%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루블화를 지탱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민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개인과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투자는 멈췄으며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있었습니다. 22% 금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기업이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 장비를 도입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22% 금리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2,200만 원을 내야 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민간 경제는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전쟁은 자본과 노동력을 민간 경제에서 군수 산업으로 빨아들였고 나머지 경제 부문은 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거시경제분석센터조차 인정했죠. 민간 경제는 실제로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고요. 국방부문과 관련 산업을 제외한 산업 생산은 올해 1분기에 1.6% 하락했거든요. 핀란드 중앙은행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자동차와 가전제품 생산량은 2021년과 2024년 사이에 약 30% 급감했거든요. 다른 소비재 산업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을 만드는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TV, 가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제재가 비에너지 수출 수요를 갉아먹었고 높은 금리는 기업 활동을 마비시켰으며 정부가 국방 부문에 돈과 인력을 쏟아붓는 동안 민간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수익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죠. 전쟁 기계는 한계까지 밀어붙여져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 민간 경제는 이미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군사적 목적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는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럼 석유와 가스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러시아는 방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믿을 만한 구매자들도 많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석유와 가스 수입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푸틴의 침공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유럽조차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끊어내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러시아가 제재와 가격 상한선을 교묘하게 우회했다는 점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핵심 역할을 했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전쟁 발발 이후 무려 10배나 급증했고 지금은 러시아 석유의 최대 구매국이 됐습니다. 전쟁 전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거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전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인도 정부는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 석유를 사들여 자국 정유소에서 정제한 후 일부는 다시 유럽에 수출하기까지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는 중국의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가 됐고 2024년에만 1억 810억 톤이 팔려나갔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돼 있었고 이제 그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출 수익은 전쟁 첫 해에 34% 증가해서 총 4,0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거죠. 서방의 제재가 허술했다는 증거입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놨지만 러시아는 그림자 선단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유조선들을 동원해 제재를 우회했거든요. 이 그림자 선단은 보험도 제대로 들지 않은 낡은 유조선들인 경우가 많아서 환경 재앙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이든 동원할 수밖에 없죠. 석유와 가스 수익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크렘린의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한 러시아는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석유와 가스 가격 전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에너지 수출이 GDP의 20%, 연방 정부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은 국가 재정의 직격탄이 되거든요. 올해 그런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재정 적자를 예상했는데 이건 러시아산 주력 원유인 우랄 브랜드가 배럴당 약 70달러에 거래될 거라는 가정에 기반한 겁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우랄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55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정 적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배럴당 15달러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가 하루에 수백만 배럴을 수출한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해로 따지면 수백억 달러의 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같은 지정학적 사건으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재생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유가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동시에 가스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그들은 유럽으로 직접 연결되는 마지막 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45억 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던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 가스 수출의 중요한 통로였는데 이제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유럽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르웨이, 미국, 카타르 등 다른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보내는 시베리아의 힘 두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죠. 양국 간 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건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설령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된다 해도 유럽 시장에서 이른 수익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강력한 입지를 점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부문이 러시아 GDP의 20%, 연방 정부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석유와 가스 가격 하락은 치명적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국부 펀드를 끌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러시아 국부 펀드는 유가가 높을 때 여유 자금을 저축해뒀다가 위기 상황에 쓰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러시아 국부 펀드의 유동성 부분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인 약 364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국부펀드의 유동 자산이 내년까지 고갈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죠. 펀드에는 비유동 자산도 있지만 이건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입니다. 실제로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은 유동자산뿐인데 이게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부펀드가 바닥나면 러시아는 연방 예산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어집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제재로 인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러시아 국채를 사줄 투자자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크렘린의 돈벌이 기계가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푸틴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모스크바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푸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이기는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고 국가 경제는 전쟁 기계로 완전히 재편됐죠.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1.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조차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2024년 4.3%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1.5%로 떨어질 거라고요. 성장 둔화가 명확한데도 전쟁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민간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푸틴이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줬죠.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지지한 주된 이유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TV에서는 키이우와 서방을 비난하는 프로파간다가 쏟아지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신경 쓰는 건 자기 지갑이거든요. 장기적인 성장 둔화는 이 상황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상승은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생활은 팍팍해지면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푸틴은 안정성과 생활 수준 향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대중적 지지를 쌓아왔는데 그 겉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역사를 보면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이어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사회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국심에 들떠 전쟁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아들과 남편이 징집 통지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SNS에서는 검열을 피해 전쟁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정부는 이를 단속하느라 바쁩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불만은 더 깊이 쌓이는 법이죠. 결국 러시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라가 큰 만큼 관성도 크고 축적된 자원도 상당하니까요. 하지만 전쟁 기계를 돌리기 위해 민간 경제를 희생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며 국부 펀드를 고갈시키는 현재의 길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표면적인 GDP 성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명확하죠. 러시아 경제는 스테로이드를 맞고 일시적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그 부작용이 온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단지 그 효과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경제 제재는 폭탄이 아니라 독약에 가깝습니다. 즉각적으로 상대를 쓰러뜨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생명력을 앗아가는 거거든요. 러시아 경제는 지금 그 독이 몸 안에서 퍼져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전쟁을 멈추면 그동안 치른 희생이 아무 의미 없게 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러시아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심층 분석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